인사드리기 전에 아침이지만은 헤드 테이블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우리 기원장이 판소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금방 뜬금없지만은 한 곡 들려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부채입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온한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쓸 때 있나. 괜찮습니까? 옛날에는 새벽 5시에 판소리를 한 40년 전에 배울 때에는 새벽 5시에도 일어나서 지인들하고 같이 푹 치면서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7시, 8시가 되기 전에 한 것은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 경제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영인들, 경제인들, 기업인들을 제가 그쪽에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기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느 때이고 안 혼란했던 적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 기업인들이 이윤을 창출해 가면서 끊임없이 고용도 창출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인들이야말로, 제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는 부럽기도 하고 대단히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포럼을 끊임없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작금에 와서는 그렇죠. 사회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변화를 겪고 있고, 자고 나면은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의 맥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능력을 길러나가는 가장 확실한 정신적인 세계는 역시 인문학밖에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인문학적으로 기업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경제인이면서 또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고정주 회장님 같으신 거고,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알지만은 저한테 또 많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영감을 주고 계시는 우리 탁인석 한국기업진흥원장이시자 전 영문과 교수셨던 탁인석 학장님, 이런 분들께 제가 많이 배움도 이렇게 받고 가르침도 받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좀 거창한 제목인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를 형성하신 분들이야말로 사회를 아름답고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최첨단에 계신 분들이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이렇게 해오면서 지금 향교 쪽에 이렇게 몸을 정식 공식적으로는 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유교 유학사상이라든가 이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특히 공자의 개조인 공자님을 말씀할 때, 그분, 부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 아니냐. 이렇게 흔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원 넣었으니 대장군 살림살이가 이만하면은 적지 않겠는가. 그건 사실 너너 수리편에 나온 이야기인데, 원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님이 과연 부를, 재화를 뚱구름 같이 여겼겠습니까? 그 뚱구름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이 뜬구름 같다고 하셨겠습니까? 제가 사적인 제 그 학당 같으면은 어느 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겠는데 이게 워낙 점잖은 자석에서 그러든 못하겠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 반소사 음수 곡괭이 침지 낙역제 기중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백에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 낙역제 기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구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이 올바르지 않는 것, 올바르지 않는 자, 불이 부 올바르지 않는 부와 귀함, 부귀죠. 부귀는 뭐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쩌다 여부운 그랬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여부운. 여기서 비로소 부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뜬구름 같다. 뜰 부자에 구름 문자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아까 같이 팔 베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여기 들었어요. 여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인들은 다 인용을 하지만은 불이 올바르지 않는 부와 귀는 나에게 있어서 뜬구름이다. 이런 전제 조건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제 조건이. 그런데 이 뒤에는 조금 까먹고 앞에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집안에서 넷째 아들인데 제 큰형님한테 상당히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멋모르고 했었던 이야기죠. 그러면은 과연 그러한 우리 동양 사상, 특히 우리 한국 사상에 수백 년 동안 어쩌면은 1000년이 넘도록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학 사상의 그 개조라고 이야기하는 공자 같은 분은 방금 같이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탁월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위대한 대스승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남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부를 창출해낼 수가 있다면은 이건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직업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직업도. 거기에서 말씀을 하신 게 또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부를 올바르게 구할 수만 있다면은 부익하구라고 그랬습니다. 부익하고 부를 올바르게 구할 수만 있다면은 얻을 수만 있다면은 부를 올바르게 얻을 수만 있다면은 어쨌다고 그랬어요? 수지편사라고 그랬어요. 수지편사, 오역유지라. 오역유지라.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재밌는 이야기가. 부를 오를 가짜니까 구하는 것이 올바르다면 다른 각도로도 해석을 하기는 해요. 어떻든 간에 근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부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얻기만 구한다. 구하기만 한다면은 비록 여기 편사라고 하는 것은 말채칙 편자에 선비사자를 쓰니까 말몰이꾼, 마부를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편사. 마부를 한다 할지라도 말채칙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 잡을 집자니까 한다 할지라도 비록 할지라도 오역위지. 내가 그걸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 선생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종교적인 문제 또 다른 어떤 사상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관계가 없이 인류의 위대한 성인이 하신 말씀이다. 평범한 말씀 가운데 진리가 숨어 있다 하는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채찍을 드는 마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제자들을 놓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좀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불가구라. 자, 만약에 여불가구라. 만약에 불가구 그것이 옳지 않다면은 정호소라고 그랬습니다. 정호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옳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시 수리편 속에 딱 떨어지게 나온 이야기예요. 벌써 2500년 전에 고대지요, 고대 사회에서 한 위대한 스승이 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해야 된다.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라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직업의 귀천에 가리지 않고 달라들어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은 불가하다면은 불가구. 그러면은 어째요? 그냥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경제인이시고 기업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 또 상당히 재력을 쌓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한참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남을 원망하기가 어렵습니까? 부자가 교만함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부자가 교만하지 않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좀 표현이 좀 껄쩍지근하네요. 부를 쌓지 못한 사람이 남을 원망 않기가 어렵겠습니까? 좀 깐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 뭐 비슷합니까? 자, 비난한 사람이 원망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자, 부의 무교 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의 무교에 부유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라는 것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부유한 사람이 무교, 여기 교자는 교만하다 할 때 우리가 교자를 써요. 교만하지 않는 것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비난한 사람이 원자가 틀렸네. 원망하지 않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아마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주자 선생도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고 후대에 공자 이후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부자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정신적인 수양을 닦아 나가면은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이라는 것은 오직 했으면 어째요? 가난은 누구도 못해요? 그렇지. 나라님은 저 중간에서 나오시네. 나라님도 못해요. 3일 열을 굶어가지고 다 안 넘은 사람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고도 정신적인 수양을 갖는 사람 위에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어려우면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하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미 2500년 전에
인류의 위대한 스승은 간파를 하고 사람의 본성 본질에 대해서 꿰뚫어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한번 돌이켜놓고 생각하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남을, 특히 자기 말고 남이에요. 자기가 못나서 자기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상당히 도통한 사람이죠.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러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집니다. 비난한 사람이 사회를, 남을 원망하지 않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난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분 하나, 한 분, 훌륭하지 않는 분들이 없지요. 다 아셨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야속한 것도 있죠. 창고에 재물이 가득하고 그러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예절을 아는 것이고, 창름실이 지예절이라고 그랬어요. 창고에 재물이 가득하면은 지예절, 예절을 아는 것이고, 의식적이 지영욕이다.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면은 부끄러움과 영욕스러움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영욕스러움을 한다. 그것도 고경에 나온 이야기를 사마천이 사기 속에서 그대로 이용했어요. 그러고 한 이야기가, 그러고 우리가 애라고 하는 것은 자, 애절, 우리가 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애생. 한자가 중국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중국 글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 개념을 지배하고 있는 표현의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애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애생어유. 있어야 나온다. 없으면 어째요? 없으면 폐어무. 있으면은 나오고 없으면은 폐해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방 창림실이 지예절. 창고에 재물이 가득하면은 애절을 나는 것이고 의식적이 지영욕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풍족하면은 영욕을 안다. 영광스럽고 부끄러운 수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애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행동적인 예뿐만 아니라 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출되죠. 이 애에 관련되는 말씀만 드려도 보태서가 아니라 한 2시간 이상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양 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의 범위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애라고 하는 것은 있은 사이에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사실 부하고 관련이 되죠. 정신적인 문제보다도 솔직하게. 여러분들 소시민,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탁 터놓고. 가을철 되니까 날이면 날마다는 아니어도 예식장에 가야지, 또 어디 가야지, 이것이 5만 원 내야 되느냐, 이거 10만 원 내야 되느냐. 마음 같아서는 한 100만 원쯤 넣고 싶은데 또 100만 원 넣으면 또 요거 더 먹지. 그렇습니까? 그래요. 상대편 갚을 것도 생각을 해야지.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자, 어떻든 간에, 먼 세상에 바깥에 가고 지금 5만 원 차고 가기도 힘든 세상이 됐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안 그러신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있으면은 적당하게 딱딱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친척이 결혼하면, 야, 이거는 사촌이니까 20만 원 해야 되나, 30만 원 해야 되나, 이거는 형님 아들이고 조카니까 이건 또 얼마 해야 되나. 단편적인 얘기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순식간에 우리 이 전라도 표준말로 쪽팔리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말해요. 얘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생기는 것이고 없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부를 생각을 했을 때, 부를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떠한 상태로 작용을 하는가? 어떠한 상태로 작용을 하는가? 자,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부자. 자, 부라고 하는 것은 인지정성야라고 그랬어요. 인지정성.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부를 추구하고 부를 얻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정성이다. 성정이다 그 말이에요. 부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정이다. 기본적인 성정. 그러므로 소. 구욕. 그러므로 불학. 부라고 하는 것은 인지정성약.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불학. 배우지 않아도 모두가 다 얻고자 하는 것이다. 부를 추구하는데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추구를 하고 적게 해야 추구를 합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대부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든 그러든 간에 부를 추구, 가난을 누가 배워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는 분들도 손을 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약간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불학, 배우지 않아도 함께 웃잡니다. 모두가 다 요구하고 욕망하는 바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고대인들의 예를 들어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성정을 꿰뚫어보는 내용입니다. 이거 인간. 그러면은 단순히 동양사상에만 이러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동양사상에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다니신 어르신들 계시죠?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해석이 조금 틀리지만 마태복음 제6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까 19절에서는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19절에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재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성경 번역자들이 이렇게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것하고 인지정성리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러고 나서 22절인가 23절까지는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돈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물론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상징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까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을 때 재물은 바로 이 부도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한다. 또 믿음을 상징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부일 수밖에 없어요. 달리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헌금.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조금 그지그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전 목사 같은 경우가 집회 올 때 그냥 얼마를 거뒀다고 그냥 그러면서 절대 그것은 현찰로 받은 헌금이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라고. 어제 저녁에 늦은 방송에서도 또 이렇게 나오더만. 자, 그래서 예수님이다, 공자님이다, 이걸 저걸 떠나서 성인이 내다보는 인간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 그러나 이렇게 쌓은 부라고 하는 것은,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요? 그냥 이렇게 통제를 하고 막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제페요기용은 요 유수라.
재물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 같아야 된다. 사마천은 사기수에서 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물건값이 싸진다고 하는 것은 곧 올라가질 징조고, 물건값이 고공의 적점을 쳤다면 떨어질 것이다. 결국 그것을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재물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라든가, 사람이 자유스럽게 재물을 얻고 이렇게 내놓는 것에 대해서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미 자유방임주의, 자유통제 문제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채패욕행, 복잡하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채패, 재물과 폐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행하고자 하는 바는 여유수.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해요. 흐르는 물과 같다. 2100년 전에 사마천은 벌써 이런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에 빗들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이렇게 매듭지어 놓은 서양의 경제학자, 아마 제가 영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담 스미스가 있죠. 아담 스미스의 1776년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국부론. 확실한 건 모르는 1776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절대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쥐어틀어 짜서는 안 된다. 그럼 경제가 망해진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invisible hand,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이미 이때가 1700년도니까 사마천은 어째요? 1700여 년 전에, 아담 스미스보다도 1700여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그 이전에 서양에서도 이야기한 사람이 계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문헌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사고의 높이, 그 깊이, 틀은 말로 표현할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체제는 100% 방임으로 놓지 않죠. 일부 통제를 하죠. 통제적 자유시장 경제, 통제, 관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아까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그런 개념들이 바닥에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의 통제지 무조건 통제는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했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바로 근현대사에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발을 거론할 바가 없죠. 사마천은 일찍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패는 어째요? 그것 자체가 욕망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한 사고 방식들이 있어 놓으니까 사마천은 부를 형성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 사업이라고 말해요. 장사라고 말해요. 고대에는 오랜 기간 동안, 거의 근대까지도 인류의 경제체제는 거의 1차 산업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2차 산업, 이제 3차 산업, 이제 요즘에는 4차, 5차, 6차 이렇게 찾았었는데, 어떻든 간에 상이다, 그 말이에요. 상. 그래서 부를 형성하는데, 농부려공. 농사보다도 물건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농은 공과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래 왔지만, 이 당시에는 농공상, 산 이제 빼놓고, 농공상 중에 인류는 거의 대부분을 중농정책에 치중을 했습니다. 중농. 자, 농업을 중시했다고 말해요. 중농정책에 치중을 해왔어요. 그런데 2100년 전에 사마천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농은 공에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뭐라 해서 공 부려 상. 상. 공은 상과 같지 않다. 결국은 농, 공, 상 셋 중에 부를 형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사마천의 생각 때문에 사기가 오랫동안 일으켜져 왔지만은 왕조 시대에는 예? 이게 이런 사상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화식일전은 거의 무시가 되었습니다. 읽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특히 사대부 쪽에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세상이 틀려졌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또 연이어서 자수문. 이것은 수를 놓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렇게 땀을 떠가면서 우리 차수한다고 그러죠. 자, 차수문, 찌를 짜자인데 차수문 불여. 뭐도 같지 않다? 의시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시문. 불여 의시문. 수를 놓고 만드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은, 만들어서 부를 형성하는 것은 의시문. 의탁한다는데요. 의존한다. 시문. 시장의 문에 기대어 있는 것만 못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건을 만든 사람이 돈을 더 벌어요?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요?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정확하게 상업의 본질, 자본을 형성하는 그 본질을 누가 뚫고 있었다? 그 시대의 사마천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 궁형을 당했죠. 겪고 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다고 말이죠. 술을 아무리 많이 만들고 해도 어째요? 파는 사람보다도 돈을 덜 번다고 말이죠. 이 말은 차원. 금방 같이 말했던 이 말은 차원 말어. 차원 말어 빈자지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없는 사람이 자본을 형성하는데 말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농공상 중에서 상업을 이야기해요. 없는 사람이 빈자의 자본이다 그 말이에요. 없는 사람의 자본은 뭐예요? 말업이다 그 말이에요. 말업은 여기서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 그렇죠? 상.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들. 빈자, 없는 사람의 자본은 무엇이냐? 장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에 얼른 생각해봐도 가장 소자본으로 무언가 정신과 육체적인 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재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것, 다른 것보다도 상업이죠. 상업계통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사마천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아까 오직 있으면 아까워 졌대요. 그러니까 아까 화식열전 속에 나와 있는 5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도주공이라든가 자공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학문적인 성숙과 한 나라의 대부, 이렇게 높은 배설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목축업자,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 그 다음에 과부, 광산에서 철광석 캐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로 쭉 점철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인물로. 전부 다 소재를 다 파악해가면서. 자, 우리는 부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 자, 사마천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다 카바는 한다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맥락, 실질적으로 삶을 얘기해 나가는데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도 결국은 그 당당함, 아까 초합에 공자가 말씀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 불이하지 않는 것, 옳게 얻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얻는 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제목으로 썼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당당함을 나타낸다고 말해요. 당당함. 당당하다고 말해요. 당당해. 불이 끄시기 없다. 여러분들, 공자의 제자가 공문 10철의 72현에 삼천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회, 자공, 증삼, 자유, 자하,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 10철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공자의 학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자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공. 나이는 공자보다도 30몇 세가 어린데 초기 제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공자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학당을 형성을 해가지고 지식을 이렇게 팔아먹었다기보다는 좀 그렇고, 지식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했던 건 최초의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대 학당이죠. 공자가 한 분 이동하면은 수십 명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100명, 200명도 이렇게 되었던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공자의 학당이 공자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심지어는 50세 중반부터서 60세 말까지 14년 동안 주열국을 했을 때 학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자공이라는 제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사마천에 있었던 공자의 제자 열전, 중리열전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쭉 나옵니다. 중리열전은 35번이나 나와요. 자공이라는 이름이. 왜 갑자기 제가 자공 이야기를 하느냐? 자공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까 사마천의 화식열전 속에서 유일하게 공자 제자 중에는 나옵니다. 엄청나게 불을 쏴서 자기 선생이 그렇게 학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다 아시죠?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자공에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공이 말 4마리가 끌고 있는 사두마차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말 4마리가 끄는 마차에다가 보물을 가득 싣고 각 나라에, 춘추시대 때, 춘추시대 말기니까 각 나라를 찾아가면은 모든 제후들이 쫓아나와서 맞이해가지고 자기가 항상 그러는 뜰에다가 똑같이 대등하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다. 유명한 분정학례입니다. 분정학례. 뜰을 나눈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뜰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맞이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지. 소지. 이르는 곳마다 아까 자공이 사두마차에다가 보화를 가득 싣고 찾아가는 곳마다 소지, 이르는 곳마다 국군. 나라의 군주들이 무불. 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다 했다고 말해요. 무불.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무불. 무엇을? 분정지 학례. 뜰을 같이 나누어서, 이게 뜰에서 같이 동등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예를 갖추지 않는 군주가 없었다고 말해요. 춘추시대 때는 초기에는 150개에서 60개 나라가 있다가 춘추 말기 때는 5개, 춘추 5패로 갔다가 딱 줄어들었죠. 근데 그 이전에도 그렇게 5패에도 또 이름 없는 나라들이 한 5개 더 있어가지고 춘추 말기 전국시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 한 12개 정도 나라가 공식적으로 있었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재물을 싣고 탁 찾아가면은 어째요? 모든 군주들이 쫓아나와가지고 동일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서로 동등하게 정사를 이야기를 하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분정지 학례, 줄여서 분정학례입니다. 뜰을 나누어서 예를 겨룬다 그 말이에요. 예를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참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사회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렇죠. 하도 지금 문제가 있어 놓으니까 조금 껄쩍지근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는 올바르게 쌓은 부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라고 하는 것들은, 재화를 이렇게 얻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모으는 것이 이렇게 부를 형성하는 것이 큰 목적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사회의 환원으로 나눔이 있지 않겠는가? 서양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학생님 맞습니까?
노블리스 오리지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꼭 영문학자한테 물어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쓸 것은 써요, 또. 그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사회에서, 시간이 다 돼야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고대로까지는 갈 것 없이, 근세에 와서, 조선 후기에 와서, 여러분, 유명한 실물 중에, 임상옥 선생이라고 아시죠? 혹시 같은 임상옥. 이렇게 쓴가? 임상옥. 이 사람은 부에 대해서 부처 정도 경제에 올랐다 갔다 상불이라고까지 칭호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불. 장사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부처님이다 그 말이죠.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최근 사람이에요. 1812년 홍경래 난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가담을 해라고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부물을 형성했지 내가 거기에 가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큰 입지를 형성한다. 나 그런 거 싫다. 나는 이것만 한다. 결국은 중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군수까지 하셨습니다. 현감 군수를 하셨어요. 가포 임상옥 선생이에요. 1800년도 초반 분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죠? 우리 역사에 가장 확실하게 부를 쌓고 확실하게 부를 갖다가 전부 다 기부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임상옥.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재상평해수요 인중직사액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이 항상 고루 이렇게 분배가 되고 나눠줘야 된다. 사람은 저울 때 같이 항상 공명정대해야 된다. 인중직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다른 데서 옛날 사람, 고대 그런 말을 썼는가 찾아봐도 없어요. 임상옥, 가포 임상옥 선생이 연리세간에 알리는 거, 불과 지금부터서 뭐 200여 년 남짓밖에 안 되지만은 알려지게 된 것은 어디에서 보셨어요? 우리 이수연, 어디에서 보셨어요? TV 드라마? 그 옆에 분이 나는 책에서 봤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아시다시피 상도라는 책,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써가지고 거기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분입니다. 실물 인물이에요. 불과 200년 전이니까 최근세 사람이죠. 또 뭡니까? 5대, 6대, 10대쯤가 내려왔다면 경주 최부자의 이야기라든가. 우리 사회는 썩어 문드러진 것 같지만은 어떤 계통에서든지 올바르게 정확하게 세상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연애하고 어쩌고 그런다는 게 고등학교 고문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연애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도 다 있어야 다 연애한 것 같이 연애하는 얘기도 10%도 안 돼야. 세상은 보이지 않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도처에 인생 유상수라고 그랬습니까? 깔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개판이 돼야도 미국 사회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인가 아닌가 몰라도. 중산층이 이미 미국 사회는 완전히 틀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영어권에서 500년 이내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상당히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어떻게 포진해가고 있느냐. 각계각층에. 그게 사회의 아까 붕괴를 맞는 아주 첩경입니다. 위에서 계속 떠들어오고 아래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재능이 되었든 노력이 되었든 간에 기업인들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